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김건희 의혹을 출장 조사했던 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사표 내는 게 맞지요?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대한민국 검사라고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해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쪽팔려서라도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다른 직업하고 달리 검사들은 꼭 나 대한민국 검사야 이렇게 스스로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적어도 그 정도 부르고 싶다면 대한민국 검사답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정신으로 상관이 지시를 해도 무슨 소리입니까? 피의자가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지 우리가 뭐 출장 서비스 검사입니까?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죠. 사표를 냈다는 그 검사, 그때 냈더라면 박수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맛있는 족발 음악도 경쾌하고 어제 처음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정어리언들은 또 족발도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새로 알았는데요. 예, 슬기로운 소비생활 우리 정어리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단위님께서 폭우와 폭염, 폭정까지 겹쳐 우울해지기 십상인데 이곳 정치 1번지는 힘이 넘칩니다. 방전된 배터리 충전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단위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 주시면 저희도 힘이 납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힘내도록 하십시다. 특허받은 양념돼지갈비님, 지난번에 우리 스태프들 먹으라고 아주 맛있는 양념 돼지갈비도 보내주셨는데 창원에서 하고 계시죠 아마. 예, 또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시면서 5만 우리 동시접속 5만 되라고 그 뜻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좀 처졌는데 이번 주에 아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어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글래무어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가 길어져서 어제 제가 선크림 선물을 못 드렸더라고요.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2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바쁘시더군요. 뭐 약간요. 그래도 어떻게 백운기 선생님보다는 덜 바쁘죠. 조사 받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조사도 뭐 받으러 가고 각종 받으러 조사를 아니고 받으러 조사하러 오라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데? 샌드위치 가질러 와라 얘기했죠. 네. 내가 못 가. 너네들이 와야 돼. 내가 지금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데 오늘 좀 갖다 주면 안 돼? 이런 식이죠. 어제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를 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건희가 요즘에 밤마다 네. 평창동을 간다네요. 그 뭐 땅 보러 가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네. 그거는 지금은 밝힐 수가 없는데 나중에 밝힌다고 하셨는데 무슨 무속과 관련된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또 이제 청와대 뒤편에 산이 있는데 거기 좀 기운이 약간 셉니다. 네. 굿땅이 있는 데 많잖아요. 그쪽에. 그쵸. 산 쪽에도 예. 있고. 네. 그가 무슨 산이더라? 그 삼각산인가? 그쪽에 네. 세검정 그 뒤쪽으로. 네, 세검정 뒤에. 예. 예. 북한산도 있고 북악산도 있고 예. 인왕산도 있고. 예.
오늘 또 임세은 대변인께서 이렇게 머리를 뒤로 따시니까 더 좀 분위기가 그쪽 분위기가 좀 오늘 있는 어디 것 칼 위에라도 올라가야 되나? 예,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네,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출장 조사했던 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김정욱 원장님. 네. 뭐 일단 뭐 알려지기로는 이원석 총장이 진상 조사를 지시하니까 반발해서 사표 냈다고 그러는데 뭘 반발해요? 저는 좀 얼척이 없는데. 얼척이 없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핸드폰 내놓으니까 납죽 내놨던 사람들이 그 채널A 보도에 의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오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가다가 밖에 조사한다는 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핸드폰 내놔. 나 안 그럼 조사 안 받을 거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납죽 준 사람이 검찰총장이 왜 나한테 보고 안 했어라고 얘기했더니 에이씨 나 너랑 일 안 해.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둬도 누가 자기를 보호해 주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 패싱 문제가 아니라 검찰총장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특수계급이 창설되고 있다. 헌법에서는 특수계급 창설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전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과거와 같은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서막. 그것 때문에 아마 평창동 하나요? 그거 만들려고? 김건희 씨가? 저는 검찰 조사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전화기를 내놔라. 이건 뭐 저 증거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되니까 그 전화기를 이렇게 내놓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피의자가 검사 너 전화기 내놔. 그래가지고 검사 전화를 압수를 했다? 안진걸 소장님.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기 아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수사기관이 핸드폰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 피의자가 있는 곳으로 소환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간에 엄청난 풍자가 돌고 있습니다. 황제 소환이라고 하니까 사람 무슨 소환이냐. 황제를 아련하러 간 것이고 봐주기 무혐의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휴대폰 이제 뺏긴 거 관련해서도 사실 김건희 오빠 휴대폰 압수수색도 검찰이 기각을 했거든요. 못하게. 황제 집안의 오라버니 휴대폰을 어떻게 압수는 경찰이 3번이 신청했는데 압수한 게 정치검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굴욕을 넘어서 가지고 협조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휴대폰까지 아련하면서 갖다 바치고 봐주고 무혐의. 아마 김건희 씨한테 상당한 격려를 받고 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추측까지 나옵니다. 아니 사표를 내려면 그래서 내야죠.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감히 대한민국 검사를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나 이렇게는 나 쪽팔려서 검사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내면 몰라도 그러면은 임세은 대변인님 어이 검사 노래 하나 불러봐 그러면 노래 부를 뻔했네요. 뭐 노래든 뭐든 뭘든 불렀겠죠. 심지어 지금 김건희 씨가 검찰을 소환한 그런 사진도 우리 네티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예. 우리 김건희 씨 개 좋아하잖아요. 예. 개 여러 마리 키우잖아요. 그 여러 마리한테 밥 주고 있는 거. 네, 그런 사진까지 지금 돌아다닙니다. 예. 그건 정말 검찰에 대한 수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꼭 검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쨌든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공무를 하고 있는 어떤 국가 공무원이 어떤 특정 사인, 뭐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도 특정 사인에게 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아니 검찰들 그런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상명하복, 그다음 검찰 동일체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던데 이제 그런 거 뭐 다 무너지는 건가요? 그리고 2%스 뭐합니까? 2%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나 혹은 뭐 그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얘기할 때는 그렇게 득달같이 나와서 분노하고 경노했던 그 2%스는 왜 조용하죠? 그럼 여사님한테는 그건 해당이 안 되나 보죠? 그러니까 뭐 애완견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검찰에서 갑자기 아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한테 너 이 당사로 와라. 나 조사하려면 나 조사 못 받겠어. 네가 올 거지. 올 때 핸드폰 놔두고 와라. 오면 너 사고 난다. 그리고 내가 중간에 아플지도 모르니까 나 심기를 건들지 마라. 나 아프면 난 중간에 나가버릴 거야. 조사 안 받고.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검찰이 받아주겠습니까? 부터 해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아플까 봐.
제일 웃긴 게 조사하다가 아플까봐 아프면 조사가 중단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사시 패스한 인간들이 그걸 변명이라고 국민한테 내뱉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만한 족속들이구나. 야, 이거 월급 줘야 되나? 제가 볼 때는 월급 주지 말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 당사로 비유하신 것도 적절하긴 한데 더 심각한 겁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번에 한 짓은요. 그동안 제가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때 정치검찰이 하는 짓을 많이 봤고 오죽하면 DJ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암적 존재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암적 존재가 아니라 악성 종양, 악성함 그 자체로 완벽하게 지금 변질돼서 곳곳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도 속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관할하는 정부보안청사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기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아 대검이나 법무부가 특별한 어떤 수사를 할 때 또는 아주 그 고급 정보원을 만날 때 필요한 안가 같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 분실이잖아요. 그 창성동 그 별관을 제가 압니다. 그 동네 많이 다녀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시간에서 옛날 말로 치면 청와대로 기어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다만 경호실 분청이 아직 다 안 옮기고 거기 남아있어서 그쪽으로 간 것 뿐입니다. 사실 용산 집무실 주변에 경호실 분실로 비겁하고 아주 굴종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창성도 병원인데 이놈들이 그까지 속인 겁니다. 마치 서울중앙지검 관할한 어떤 별도의 조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제3의 장소라는 식으로 흘리는 건데 정확히는 용산이 지배하고 있는 경호실, 김건희가 지배하고 있는 경호실, 일종의 코바나 컨텐츠 밀실로 불러들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 데를 불러들이고 휴대폰 제초래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사실 12시간 조사했다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 봤을 때 또 조사한 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편안하게 식사하면서 조금만 시간 끌어주십시오 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갑니다 하면서 김건희한테 지도와 격려를 받고 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피가로님께서 아주 재밌는 댓글 주셨네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배달 전문 검사 모집합니다. 가끔 탬버린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까 정어리 PD께서 아주 재밌는 제목 만들어 놓으셨던데 요즘에 콜검, 네. 콜검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콜검. 예. 근데 예. 아까 그 창성동 얘기 나와서 근데 제가 청와대 근무를 전 여러 번 가봤어요. 그 장소가 어딘지 딱 그 얘기 나오자마자 딱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어가면 그곳이 그렇게 경호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도 되죠. 그러니까 편안한 공간에서 또 아프실까봐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서 받으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롱거리가 된 거죠.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앞으로 검찰이 또 조사를 권력자를 상대로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게 선례가 되니까 잘 만들어 놔야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한 게 그전에 2번 있었습니다. 이순자하고 권양숙 여사하고. 그런데 다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인데 검찰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는 피의자입니다. 참고인이 아니고요. 피의자를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모르겠어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고 그리고 또 경호 문제 있을 수 있죠.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뭐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것까지도 원래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그전에 송경호 지검장은 반대했어요.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제대로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랬다가 지금 한 사람은 부산으로 쫓겨나고 한 사람은 지금 있으나마나한 검찰총장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전례가 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건 검찰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혹자는 시중에는 이거 김건희 여사가 검사를 부른 거 아니냐. 검사를 소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더군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검 대 서울지검의 어떤 그 갈등 양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받는 거조차 패싱을 당했다고 했을 때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뭐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 이슈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기 어려운 이슈로 계속 남겠구나. 예, 김영우 전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근식 전 실장도 비슷한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대검에 있는 그 부장들이나 간부급 이 사람들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중앙지검에서 알아서 한 거라는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왜냐하면요.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예전에도 제가 공고를 드렸습니다만 떳떳하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따라 같이 수행하면서 배우자로서의 공식 활동을 할 거면 이 의혹에 대해서 공식 소환에 응해라. 네. 아니 공식 행보를 할 수 있으려면 공식 소환에 응하는 것이 법리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사가 이미 국가가 만들어 놓은 변호사라고 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경찰에 우리가 소환조사 응해서 당당하게 다 해명하고 억울한 거 말하고 검찰청에 가서 억울한 거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공개 소환까지도 응하지 못하는가. 공개 행보를 하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도 그렇지만 김정우 원장님, 네. 저는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김건희 나라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김건희 나오고 나라입니다. 싶으면 나오고, 네.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VIP는 이정호 씨 말에 의하면은 김건희 씨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금 검찰총장이 얼마나 굴욕을 당한 거냐면 7월 18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청으로 소환해라. 비공개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9일 날부터 조율이 돼서 20일 날 전격적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틀 전에 한 얘기를 갖다 어겨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앞으로 가면 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이랑 대통령실이 엄청 싸웠죠. 이 문제 관련해서. 공개 소환해야 된다. 대통령실은 쟤들 뭐야?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저는 이게 지금 하나의 작품인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선 이후에 민정수석실 만들었죠. 민정수석 임명한 다음에 6일 만에 전격적으로 검사들 다 인사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윤 핵심 라인이 거기다 앉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달 동안 뚜닥뚜닥 수사하고 난 다음에 7월 달에 전격적으로 제3의 장소에 불러서 수사를 한 거니까 이미 제가 볼 때는 1월 달부터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7월 이쯤에 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시나리오가 작동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뭐 18일 날, 19일 날 전화가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검찰에서 이걸 수용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 3자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소위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 좀 회복해달라라고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검찰청 패싱하고 그다음 민정수석실은 서울지검에 직접적으로 자기 인사권을 작동시켜서 검찰청 패싱하는 방식을 통해서 김건희를 살리려고 하는 작품이 제가 볼 땐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판단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그냥 알아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이 문제 잘 정리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작동을 했겠죠. 아니면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고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가해졌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까 그 사표낸 검사도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파견 나왔다는데 그 수사팀으로 파견할 때부터 아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랑 상당한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기에는 분명히
이원석 편을 들면서 많은 검사들이 들고 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원석 너는 식물총장이야. 너는 계속 어차피 패싱 당했어. 우린 그래도 대면이라도 한 거야. 근데 왜 우리를 건드려?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가. 우리는 이창수랑 잘 보일 거야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창수의 면을 세워주려고 보통 아주 친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잘못이 아니라 이원석 네가 잘못이다 하면서 이창수 측근들이 오히려 사표를 쓰는 쇼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사표 처리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자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윤석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쩔 수 없었다로 이렇게 이야기가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예. 총장한테 느끼면 이게 상식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때문에 수사지휘에서 박탈시켰는데 그 이후에 장관이 박범계 장관으로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한동훈 장관으로 바뀌고 지금으로 바뀌고 검찰총장 다 바뀌고 그래서 우리 댓글 이런 게 있네요. 야 이원석이 김건희 남편이냐? 수사지휘권 박탈하게? 그러니까 이원석이 답답해가지고 사실 그냥 수사지휘권 행사도 되는데 박성재한테 수사지휘권 복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박성재가 그것을 짓밟았다고 하게 됩니다. 즉 이원석을 철저히 패싱한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패싱한 게 아닙니다. 인사에서도 패싱해서 이창수를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을 앉혔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직계를.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특히 김건희 정권에서 김건희가 V0로서 정치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원석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몄는데 결국 이번에 황제 아련 쇼로 그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오후 1시에 시작을 했죠. 예. 1시 반. 1시 반. 네, 오후 1시 반. 대개 보면 검찰에서 조사하는 시간이 한 오전 10시쯤 아닌가요? 대체로. 오전에 부르죠. 오전 10시, 오전에. 11시 뭐 이렇게. 근데 1시도 아니고 1시 반. 이런 시간도 정했어요. 정했을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하면 항상 무속 주술 이런 거 연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닌가.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이게 또 주말에 갑작스럽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시간, 다 이렇게 장. 태기를 한 거죠. 그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시간, 장소, 날짜 이때 와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예. 만약에 내가 조사받는 게 노출되면 그 즉시 조사 중단하겠다라고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는 건데 1시 반도 시간이 또 기계하고 새벽에 1시 반에 끝나는 것도 기계합니다. 시간이 1시 반씩 딱딱 끝나요. 무슨 뭐 손 없는 날 택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26일에 있을 그 청문회 증인 출석 거부하기 위해 뭔가 조사받는 척은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손 없는 날을 택한 거다라는 그런 저는 뭐 신빙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도요. 보수형님 TV께서 앞으로 중앙지검 조사 받을 때는 용산으로 가야 하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답 좀 해주세요. 그러셨네요. 슈퍼챗 보내주셨고 노들강병님도 슈퍼챗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앞에 우리가 지금 두 사람 들어봤잖아요. 김영우, 김근식 공통점이 노배지입니다. 빠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빠지 못 달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근데 정점식 의원 찐윤이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여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듯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저걸 이제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표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단, 설득. 피의자가 결단합니까? 조사받는 것을? 그리고 검찰이 피의자한테 조사 좀 받아주세요라고 설득해야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왜 있습니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외고 특혜고 성역이지 뭡니까, 김여공 원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헌법적 행위가 벌어졌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요, 서울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검찰총장을 패싱했더니 성일종 의원이요, 지금 한 얘기가 명백한 하극상, 즉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는 당연한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핵심적으로 전 이런 소위 이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씨 살려주려고 하는 저런 드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조사가 이루어졌나, 이게 제일 가장 지금 궁금해요. 예. 조사가 이루어진 거야? 왜냐하면 12시간 동안 2개의 사건을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게 7시간, 뒤에 게 5시간인데 그 샌드위치 먹는데 1시간 반 걸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볼 때 5시간 반 정도, 근데 거기서 또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 빼면 3시간 정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안이 조사를 했다는 거고, 검찰 얘기는 뭐냐, 70페이지 정도의 질문지를 보냈더니 답변이 왔다. 답변을 와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다 뭐 대강 소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답변서가 오면 그 답변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맞춰야 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거 안 했다는 얘기밖에는 저는 달리 안 들리거든요. 명품백도 마찬가지잖아요. 무혐의 종결 처리할 생각이 있었으니까는 제가 볼 때는 한 2-3시간 조사하고 만 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 수사 지휘권이 없다고 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뒤에 건 있잖아요, 명품백은. 그러면 정점식 의원인가? 왜 그거 문제 제기 안 해요? 보고도 안 했잖아요, 검찰총장한테. 그럼 말한 것처럼 성일종 의원 얘기처럼 빨리 이창수 서울지검장 파면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기들이. 검찰총장한테 보고 안 한 것을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보고하면서도 그렇고 정점식 의원도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건 뭐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총장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총장이 직접 관련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은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추미애 장관이 내린 규칙을 지금 그렇게 딱 지키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게 했고 규제했던 것을 한동훈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것은 그때 장관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에서 우리가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못하게 했던 것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명품백은 거기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명품백 관련된 것은 보고를 해야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핑계를 대고 있으니 참 딱합니다. 딱해요. 제가 이런 안 소장님한테 추미애 의원 전화번호 아시죠? 네. 전화 한번 하십시오. 수사주의권 좀 반환해달라고. 네, 이미 권한이 없. 또 박범계 장관이 복원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또 압박을 하려고 복원하는 거냐 해서 국민의힘 반대해서 복원을 못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김건희 여의도 출장소 직원들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미델피님 속보. 검찰 배달의 민족과 합병. 이용객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조사를 계속 하는데 조국 대표, 이건 중전마마 조사가 아니라 여제, 그러니까 여자 황제 조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국정의 모든 면에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도 두 사람의 심기와 안위를 보호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 조사를 12시간가량 했다는데 정부 보안청사라는 곳으로 불렀답니다.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청사에 출두시켰던 검찰입니다. 검찰청사는 경호와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곳입니까? 좀 말 같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습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습니다.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입니까? 이런 막무가내 정권은 처음 봅니다. 여당 전대에서 윤석열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후보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언제 손절할지 시점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 조사라면 신물이 난 조국 대표 저걸 보고 어떻겠냐 싶은데 또 한 분 있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겠어요? 너와 나의 소뚜껑님. 국가서열 8위인 야당 대표도 주구장창 부르고 전직 대통령들도 소환하는 검찰이 아무 지위도 없고 단지 대통령 부인이라는 명칭만 있는 실질적 일반인인데 검찰을 오라가라 한다? 국민이 선출한 사람도 저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김건희의 지위는 지금 뭡니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도 무너지고 원칙도 무너지고 상식도 무너지고 공정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입에서는 절대 공정, 상식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탄핵 얘기 합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탄핵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죠.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앞에만 쓰면은 다 무력해집니다.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지 않으면은 저는 나라도 망하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분도 험한 꼴 당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웅변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특검을 안 하면 험한 꼴을 당할 거다 지금 그러셨어요? 국민이 용납 안 하죠. 탄핵 열차도 출발할 수 있고 임기 후라도 두 내부는 감옥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세현 대변인님, 네. 탄핵 열차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거의 턱까지 찼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열차가 아니라요. 이제 뭐 KTX, 뭐 비행기까지도 이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어떻게까지 이 정도까지 해요. 그래도 총선 이후에 좀 수굴이나 했어요. 총선 끝나고 나서까지. 그 정도로 심판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사람이라면 눈치와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눈도 있고 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굴이 났더니 이거는 더합니다. 해도 더합니다. 이제 뭐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이 참 황당한 것이요. 예전에 그 현직 대통령 혹은 뭐 전직 대통령 막 수사했다고 낄낄낄낄 거리면서 대들고 또 현직 대통령 앞에서 무슨 대화한다고 대들고 뭐 학력이 어떻게 대들고 그리고 또 재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카르텔이 재벌 아니에요. 그 재벌도 잡아놓고 그 팩이 도대체 어딜 갔길래 고작 주가 조작범, 경력 조작범, 학력 조작범, 뇌물 받아먹는 그 사람 하나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도대체 국가의 기강, 근간, 민주주의 저는 최근에 정말 너무 참담해요.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뭔데? 뭐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분이 뭔데 이렇게까지 모든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모두가 작아지고 그 앞에 가면 벌벌벌 기고 하는 거죠. 방금 물어보시니까 바로 답이 왔습니다. 이재희님, 인간 탈선 짐승이죠.
근데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궁금합니다. 얼마 안 남았지요. 9월에 끝나니까. 그런데 어제 뭐 여한도 없고 더 이상 미련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면 당장 옷 벗고 에라이 뭐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26일 날 윤석열 탄핵 청문회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 안진걸 소장님, 도대체 네. 이원석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 청문회에 나갈 배포가 있었으면 그렇게 패싱당하고 모욕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립되는데 진직 사표를 냈거나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검사들하고 저항을 했겠죠. 처음부터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역시나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원석은 정치검찰 언저리에서 윤석열 따라다니다가 검찰총장까지 된 다음에 그나마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으로 김건희를 소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마저도 철저히 짓밟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 나가서 본인이 어떤 수사지를 했고 그동안 어떻게 지휘를 했는데 또 강조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윤석열 세력에 의해서 또 윤석열 따르는 정치검찰 무리들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나 패싱이 됐고 모욕을 당했는지 진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입장을 대변하시는 저로 얘기했는데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고 모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이 그걸 스스로 포기한 것은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한테 소환하는 신용 정도 하고 모든 걸 접겠다. 그러니까 쫄보 중에 쫄보다.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다라는 자기 이번에 고백을 다시 한번 했다고 봅니다. 이원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답답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 국회는 곧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불러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출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어제 한 얘기가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은 헌법의 원칙에 맞게 하겠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남은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처분을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처분도 할 수 없는 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을 보면 헌법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한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의 평등이 깨져버렸고 소위 검찰과 공무원에서 특수계급이 창설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죄를 보게 되면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쌓여 있기 때문에 뭐 26일 날 청문회라는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무조건 예를 들면 청문 절차 문제를 떠나서 특검을 통해서 소위 이 사실을 밝히고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발점이 바로 이 창성동 조사에서 확인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창성동이 그야말로 탄핵 절차가 출발하는 출발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성동발 탄핵 절차를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플랜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석 너무 열받는 게 그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검찰 수사 과도하고 무도한 검찰에서 비판하거나 또 사실 탄핵을 의결한 것도 아니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나왔는데도 노발대보라고 뭐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법률 위반하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겠다라고까지 반발하던 자입니다. 그렇게 난리를 펴놓고 지금 이 김건희 관련해서는 자기 부하인 이창수가 사실 그동안 정치검찰이 국민을 속이고 언론을 속인 적 많죠. 역사도 속이고. 근데 사실 자기 상사와 수장과 조직 전체를 속이고 이렇게 은폐하고 수사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수사가 아니라 이렇게 황제 아래 나온 처음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원칙이 무너졌다. 국민께 사과됩니다. 딱 아주 점잖은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입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야당원들이 팔을 깔아놓은 건데 그걸 또 거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석은 처음부터 아마 수사 의지도 없었다. 다만 소환 정도 해서 자기 체면 정도 하나 챙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발도 이 정도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벨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고 네. 그런 검찰총장. 지금 검찰이 도대체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참 걱정이 됩니다. 어제 최재형 목사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요즘에 김건희가 밤마다 평창동을 간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확인 중에 있다. 거의 확인됐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는 경찰의 제보를 받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밤만 되면 평창동을 간다는 불만을 털어놨어요. 어느 경찰이. 김건희가 밤마다 평창동을 간다. 평창동이면 청와대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쪽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평창동. 그러니까 뭐 국민대 있고 술집 있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나중에 또 이제 구체화되면 그때 또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냥 어렴풋이 어떤 의도, 뭐 이제 주술, 유흥,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큰 카테고리로 하면 어떤 쪽입니까? 다 믹스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예. 국정농단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허. 제가 맨 처음엔 감을 못 잡았어요. 무슨 말씀이실까? 그리고 이제 경찰이 제보를 했다는 거니까 아마 이제 경호하는 그런 경찰들이 아이고 밤마다 제가 하니까 죽겠어요 하고 이제 제보가 온 것 같은데요. 경찰 절단 나겠네요. 그게 좀 다 결합이 돼 있다라는데 뭐인 것 같습니까? 뭐 제가 아무리 지금 머리를 약간 굴려봐도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뭐 술도 있다 그러고 뭐 주술도 있다 그러고 뭐 등등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장난처럼 제가 김종옥 교수님이랑 어디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음복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거 아니고선 사실 저는 머리가 안 굴려지고 평창동에 그런 집은 많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아는 기준에서 이른바 방석집이라고 해가지고요. 되게 재계나 정치계에서 이렇게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방에서 이제 식사 조용히 하시는 그런 집들은 좀 있어요. 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뭐 접대 받으러 가시나 디올백 받으러 가시나 뭐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밤마다 가신다고 하니. 국민대 이야기한 거로 봐서는 북악산 쪽이네요. 예. 아까 이제 목사님이 국민대 있는 쪽이라 했잖아요. 그 청와대 뒤에 산이 북악산인데 그 기슭에 국민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터널 옆에. 그러니까 아마 그 상명여대가 있는 평창동하고 국민대에 있는 북악산이 붙어 있는데 그쪽에 무속인들도 있고 굉장히 기슭이 깊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무속인도 만나고 그 무속인들이 비선 개입하는 국정농단, 요즘에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농락이라고 하던데 국정농락체니까 작전을 짤 수도 있죠. 그 밤마다 이제 간다고 하니까요. 저 이야기는 어떻게 하긴 되냐면 2022년도에도 야당 의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서 그 밤에 경찰들이 경호를 하게 되면 그걸 경호일지를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고 경찰들이 그 경호원하고 김건희 여사 김건희 일행을 뭐 콘보이를 하지 않습니까? 신호도 조작하고 또 수행도 하기 때문에 근무일지를 적더라고요. 이것은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당장 2020년도에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밤에만 20군데를 1년도 안 된 사이에 경호원을 대동하고 경찰 대동해서 다닌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예. 기사 찾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어딜 갔느냐, 밤마다 어딜 갔느냐라고 문제였고 그게 서울시내 무속인들을 만나러 다닌다. 이런 이제 당시 추정이 나왔는데 지금도 야당 의원님들이든 시민단체든 김건희 여사 관련 심야 저녁 시간 이후에 업무에 경찰 근무일지를 정보공개 청구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NGO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저희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확인될 겁니다. 피양할배님께서요. 신형 삼거리에서 북악터널 가기 전에 왼쪽에 무당집이 밀집돼 있어요. 북에서 내려와 처음 자리 잡고 산 곳이 홍은동 현 문화촌 일대라 잘 압니다. 그러셨는데 어제 최정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밤마다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쪽에 좀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그쪽 만나서 뭔가 막 이런저런 것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방석집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김건희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뭐 문자질도 하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 근데 전자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사람이 저녁에 움직이는 이유는 술을 먹으러 가거나 예. 아니면 누가 안 보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뭐 계속 지금 주술 논쟁이 있는데 점집 간다는 게 대낮에 들키면 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낮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 막 이렇게 뭐 공동이하고 이렇게 하면 다 알 수밖에 없는 경찰 대동하면 상황이라서 다 금방 알아버립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가면 제가 얼마 전에 뒤늦게 이제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파묘. 예. 예. 보면 이제 거기서 굿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본인이 매우 지금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웬만해가지고 무슨 뭐 점을 보거나 구술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본인에게 닥쳐올 뭔가 우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매일 가면 그건 제가 볼 때 중독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점집 중독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저는 김건희 씨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최근에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일을 도모하고 있거나 이것이 아니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빨리 좀 밝혀야 될 것 같다. 예. 왜? 그럼 그냥 VIP가 2명인데 지금 가면 갈수록 VIP 앞선이 김건희 씨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김건희 씨의 행위 하나하나는 통치 영역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통치 영역의 문제가 주술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문제가 주술적 판단에 의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빨리 밝혀야죠. 이런 부분. 중독이라는 말씀이 맞는 게 이렇게 점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 하는 사람은 그거를 안 하면은 일을 못 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불안해서 항상 찾아가서 하고 그런데 이제 점쟁이가 이걸 딱 하나 해서 맞으면 이제 신통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조사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상의해서 정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신빙성 있죠. 좀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도 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도 가끔 이렇게 신점 보러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운세 보러 가시고.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 봤는데 약간 맞고 괜찮게 흘러가면요. 그게 이제 매년 계속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거에 만약에 종속이 되어 있다면 모든 일을 주술이 아니고서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거겠죠. 예를 들어 뭐 옷 입는 거라던가 머리 모양이라던가 이제 뭐 각종 여러 가지 행위들도 사실상 그런 어드바이스가 없으면 이제 모든 게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건 아닌가. 그 정도 만약 매일 간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것이죠. 한 명은 알코올 중독이고 한 명은 무슨 이런 신점 중독, 주술 중독이면은 아니 어떻게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과 기강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다 술 중독은 맞네요. 아, 그렇죠. 술 중독, 주술 중독, 그냥 술 중독. 평창동에 보면 이제 카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양주 막 먹고 이런 카페들도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가는 김에. 근데 이제 그 주술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막 이제 계속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공수래님, 내가 평창동 살고 있어요. 국민대 위에 굿당은 삼곡사 굿당이에요. 그러시고 뭐 그쪽에 굿당 많지 않나요? 무속인들 들끓는 삼각산도 평창동에 있습니다. 그쪽에 점집 많지요. 이런 글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더군다나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 흉관 5개 심어놓은 거 이것도 빨리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아까 안진걸 소장님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그런 것도 좀 할 필요 있지 않나요? 그것도 묶어서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이성만 의원이 임기 마지막에 최정 목사 등등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이거든요. 외관상으로는 정말 5개의 이상한 물질을 심어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사실 해야 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경찰이 작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경호했던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2020년도에도 그게 공개됐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고 저희도 당연히 정보공개권은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꼭 해보겠습니다. 예. 용산 앞에 있는 5개의 주술 조치로 보이는 것과 김건희 씨는 저녁마다 어딜 다니고 있는지 이건 국민 열세로 또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까는 이제 신점 중독, 알코올 중독 했는데
김건희 씨는 거의 조작 중독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세보니까 조작만 최근에 한 10개 중대한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고속도로 조작, 인사도 개입하니까 인사 조작, 명품백 사건 조작, 최상병 사건 조작,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련을 소환으로 조작하는 소환 조작까지 거의 조작 중독이다 이렇게도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증언 조작도 있죠. 박시형님, 임세은 대변인님 날씨도 구린데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김없이 나오시는군요. 듣고 갑시다. 아유 참. 내가 미리 다 옛날부터 경고했었어. 내가 권력 잡으면 가만 안 둔다고. 알아서 다 긴다고 말했어. 우리 아저씨도 그래서 꼼짝 못하잖아. 죄송합니다. 말해놓고도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아유 잘하셨어요. 짧게 아주 웃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최고위원 후보 우리가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 민영배 후보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꼴찌잖아요. 왜 꼴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지를 어제 보냈는데 미안해서 그 부분을 슬그머니 빼고 오늘 물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왜 꼴등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왔어요. 자신 있나 봐요. 한번 봅시다. 끝으로 짧게 오늘 국민의힘 이제 대표를 선출하지요. 글쎄요, 뭐 한동훈이 1등이라고 하는데 왜 1등 하는지 저는 참 그 동네 속을 모르겠습니다.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좀 반감이 생기는데 그걸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등을 하겠지요. 과반 1차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막판에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이 공소 취소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거 끝나고 나서 괜찮을까 싶은데 사과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또 역공을 취하더라고요. 나경원 후보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좀 삼으려고 하니까 계속 하는 걸 보고 이제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던데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또 개파로 운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요. 사실 요새 웃을 일이 정말 없잖아요. 근데 정말 빵빵빵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아니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공소권 거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윤상현 후보 제외하고 3명 다 어디 나왔습니까? 서울대 법대 나와서 40패스 해가지고 검사하고 판사한 사람들이에요. 앉아가지고 공소권 취소 거래해놓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고 정치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만합시다. 이거 국민들이 들으면 되겠습니까? 공소권 거래가 말이 됩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법무부 장관이고 누구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앉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했습니까? 근데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전 서울대 그 학생들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라도? 저 전당대회를 처음에는 분당대라 했는데 분당대가 아닙니다. 악당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일부 당원들도 그러실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서로 경합하는 대회다. 근데 아마 저 질문에선 제가 나경원 전문가니까요. 나경원이 불법 부당한 청탁을 했죠. 그전에도 뭐 수도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관련 비리, 아버지 사학 비리, 뭐 본인 친일파라고 했다고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남편이 박은정 당시 검사한테 뭐 빨리 수사 안 하냐, 기소 안 하냐 하는 청탁 비리 뭐 수도 없는 비리니까 했어요. 근데
저 사건에서는 한동훈이 거짓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경원이 자기만 빼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원내대표 시절이 자기가 총 진두지에서 27명이 기소됐기 때문에 자기를 빼기 위해서 말이라도 우리 그 같이 빼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나경원 아예 골로 보내냐고 7번이나 너 개인으로 한 거라고 네네네네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경원은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한동훈은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저렇게까지 물어보면 의원님 저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부탁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종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걸 계속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시자고 말 텐데 거의 즐기면서 내일을 7번 합니다. 살포시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한 냉혈한이고 사이코패스구나. 남의 고통이나 사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도 없구나.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동훈도 지가 불법 부당청 딱 받고 묵살한 거거든요. 보호도 안 하고. 그러면 둘 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일부 NGO가 이미 고발했던데 강득구 의원이 직접 같이 우리 민생경제연구소나 검사고검사 모임 등하고 다 같이 공동투쟁 공동대응을 하자라는 제안도 주셨고 저희들도 이번 악당대에서 밝혀진 저들의 불법 부당행위는 고발해서 반드시 공수처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한동훈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과반도 넘어서 그냥 바로 오늘 5시에 이제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을 갖고 있고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전 국민에게 웃음을 준 웃음 제조기 그리고 여러 가지 비리 사실들 범죄 사실을 들통나게 한 공익 제보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왜 한동훈이 지지를 받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국 원장님 분석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올드한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는 이준석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연거푸 전국선거를 계속 깨지다가 30대에 갑자기 툭 치고 올라온 이준석이라는 인물 때문에 국민의힘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회복이 된 상황들을 보면서 저런 인물들이 아니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미래가 없겠구나. 거기다가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인기가 없는 2년 동안 내내 20% 30%대 대통령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는데 그 인물이 한동훈인 거고 한동훈 외에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오늘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결정이 나건 28일 결정이 나건 한동훈 후보는 2가지 유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당대표 또 하나는 피의자 신분. 왜냐하면 사천 논란부터 시작해서 소위 공소권 거래 문제 그다음에 댓글팀 운영 문제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은 당대표라고 하는 집권여당의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좋아할 내용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팀이라 하지 말고 댓글 조작팀이라고 해야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건 뭐 중대한 불법행위고요. 또 나경원한테 불법 부당 청탁 받고도 그동안은 공생관계 때문에 비호하고 있다가 지가 이제 이기려고 폭로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비열한 인간성과 기회주의를 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이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그나마 맞설 수 있는 사람 또 다음 대선에서 그나마 근접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판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도 거기를 압도하려면 훨씬 더 많은 중도층과 소통도 하고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또 당부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내일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임세현 대변인님, 김정국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재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후보 변호사십니다.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싸움판에서 싸움 좀 해본 민영배가 앞장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인지를 구출하고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꼭 보내주십시오.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가 지역인데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민영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도 웃고 계시네. 아니 그러면 울어요? 아니 솔직히 저는 좀 이제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데 싸움하면 민영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던져서 싸우는 민영배 의원이 왜 1등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왜 뒤에가 있냐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들 했어요. 예상을. 야, 그 민영배가 1등이든 아니면 2등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게 온라인 투표하는 거잖아요. 당원들께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만 나오는 건데 아마 아직 제가 그렇게 권리당원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 있지 못한가 봐요. 특히 사실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에서 저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이미지가 쫙 퍼졌어요. 어떤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구청장 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민 중심,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이 기득권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의 주인공은 주권자 시민들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 발언할 때도 국민이란 말을 안 써요. 주권자 시민이라고 쓰죠. 왜냐하면 국민은 통치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황국신민에서 나온 말이어가지고 지금 사실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 헌법이 그렇게 쓰고 있어서 별 수 없는데 황국신민에서 국민이 된 거군요. 그래서 국민학교를 없앤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꿨거든요. 그 YS가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당원 중심의 시민 중심의 정치. 이번 그 총선이 끝나고 제가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이 정치인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시민 정치 시대가 열렸다. 제가 막 끝나고 대표께 그렇게 보냈어요. 이게 지난 한 20여 년간 축적이 되어 오다가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탄생하던 촛불 시민혁명 때 이게 완전히 성장을 했다가 이번 총선 때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들이 정치를 끌고 가는. 그래서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늘 정치인들한테 그랬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라. 늘 그러셨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바뀌었어요. 이제 정치인은 주권자 시민들의 반 발짝 뒤에서 밀고 가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정치인이 정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근데 시민정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 경우에 제가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셨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들이 합니다. 이 얘기를 종종 하시잖아요. 사실 진즉부터 저는 그 성남시장 하시고 제가 광산구청장 할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지금까지 같이 오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흐름을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를 국회의원 중에 제일 먼저 지지를 했잖아요. 그랬죠. 대선 후보로. 그게 그런 흐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흐름 그래서 당 운영도 사실은 당원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당원 운영도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도 바뀌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뭐 실수라면 실수를 한 건데 광주에서 제가 원래 광주 시당위원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시당위원장을 꼭 하고 싶어하는 후배도 있고 또 제가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장을 나오는 과정에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합의 추대했다. 8명이 짬짬이 해서
초선 한 사람을 합의 추대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 제목에서 저희들이 좀 서툴렀고 그래서 주로 혁신회의 쪽으로부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말씀이 길어지시는 거 길었는데.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자, 근데 봅시다. 일단 저는 투쟁성 또 선명성 이런 걸로는 뭐 민영배 후보가 단연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앞에 서 있지 않고 현재 고전하고 있는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백운기 정어리 TV에 좀 늦게 나온 게 가장 컸고 일찍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진작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메, 죄송합니다. 진직 좀 불러주시지. 이제 보세요. 오늘부터 확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오셨으면 올라갔을 거다. 예.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마무리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담합을 해서 이 기득권인 현역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왜 그랬냐면 그걸 이제 시민들께 보고를 좀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저는 최고위원 나갑니다. 초선 중에 한 분이 시당위원장 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뭐 실수라면 실수고 좀 이게 좀 서툰. 저희들은 그냥 시민들한테 보고 드린다고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막 서로 나와서 싸우는 게 별로 모양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좀 제가 기득권을 그냥 짬짬해가지고 그냥 합의 추대했다 이렇게 그냥 쫙 알려지면서 좀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셨으니까 되시는 것 중요하지만 꼭 어떤 것을 되는 거를 떠나서 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뜻이 구현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뭐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초반이고 더군다나 광주 언제입니까? 8월 4일이요. 거기에서는 1등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가 근데, 지금 당원이 제일 많지 않나요? 뭐 저 시도별로 하면 광주 전남북이 한 40만이 조금 더 되고요. 경기 서울이 27만 22만 이렇게 정도 돼서 한 50만쯤 돼서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많은 게 사실이고 그 옛날 같지 않죠. 호남이 옛날에는 절반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3분의 1 조금 뭐 33점 몇 % 이런 정도 돼요. 어쨌든 지금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오늘 아침이구나. 오늘 아침에 꼴찌한 아빠가 이제 이렇게 딱 제가 지금 제 둘째 딸하고 같이 숙소에 있거든요. 여기서 그 취준생인데 먼저 이제 뭐 학원을 가는지 도서관을 가는지 먼저 나가면서 저보다 일찍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뭐 너무 그렇게 꼴찌했다고 신경 쓰지 마. 그거 잊어버리고 정치인이 결국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끝까지 남는 거야. 그 말에서 제가 그렇지. 내가 지금 최고위원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느냐. 그리고 그것이 주권자 시민들께 진정으로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 따님을 정치 1번지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꼴찌였어요. 그랬죠.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게 바로 그렇지만 그 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본 거고 시민들이 이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녀석이 그러더라니까요. 저한테. 원래 왜 정치하려고 했는지 왜 지금 최고위원 나오는지 이걸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세요. 그럼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아무튼 혹시 제가 뭐 승부에 집착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짚어봅시다. 민주당이 지역정당이 아니고 전국정당 되는 것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부터 민주당이 호남정당이 아니고 호남정당을 탈피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호남 없는 지도부가 오래가죠.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호남에 인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광주 출신이고 지금 유세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대표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도부에 포함시켜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호남이니까 민주당의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건 아니고 호남이 광주의 시민들이 광주의 당원들이 민주당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반영하는 채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지난 21대 때 의정활동하는데 막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끝까지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제발 좀 잘 좀 해라 했어요. 잘 좀 해라의 내용이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좀 우리 정부에,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왜 그렇게 개혁적인 조치를 빨리 못하냐. 검찰 개혁 왜 못하냐. 그래서 잘 좀 싸워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 호남도 좀 광주도 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라. 그 두 가지 요구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 시민들의 요구, 당원들의 요구가 당 운영이나 당시에는 국정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채널로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지도부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맨날 광주 와서 광주 정신을 받들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국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국힘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민주당은 그래도 그거를 실현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를 높게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호남의 목소리, 광주의 목소리, 시민들의 여망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달라라는 거였고요.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훨씬 강해졌어요. 제일 세게 요구하는 게 제발 좀 잘 싸우라 했어요. 예. 저한테. 사실은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자뻑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탈당까지 해가면서 검찰하고 계속 싸우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저는 그나마 시민들이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 화가 잔뜩 나서 잘 못 싸운다고 잔뜩 화가 났거든요. 그거를 현역을 싹 물갈이하는 쪽으로 바꾸고 새로 지금 7명을 채워놓고 저 하나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요구, 민주당에 대한 그 시민들의 여망, 이것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가 저는 호남 정치가 살아나느냐, 혹은 민주당이 광주를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고 호남이 본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걸 좀 잘 좀 반영하라는 뜻이고, 제가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그런 채널, 소통 창구, 그런 의미를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보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시당위원장을 하고 다른 3선 선배님들한테 좀 최고위원 나가시라고 계속 했어요. 질문 하나에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몇 개 준비한 거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 일색이 돼서는 곤란하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예, 호남 일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명색이 호남이 민주당 심장이라고 하면서 호남 출신 최고위원 한 명 없다. 그건 단순히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전당대회하고 지역 조직 정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호남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총선 때 기억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다 싹 쓸었는데 조국 신당이 지역구 냈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물론이죠. 비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례는 저희들보다 13%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더 높게 나왔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호남이 과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민영배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위기감을 민주당에 좀 제시를 해야 한다.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우리 민영배 일병 구하기 적극 나섰다 이렇게 기사가 떴던데 박지원 의원이 단순히 민영배 의원 좋아서만 그러겠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위기감 같이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한테 아침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막 8등, 7등, 8등, 8등 이렇게 이제 거의 바닥에서 헤매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였어요. 당신은 혼자 개인 정치인 민영배가 아니라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호남의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최고의 선거에 나간 거니까 최선을 다해라. 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내 얘기를 하겠다. 세상에 어떻게 민주당에 호남을 대표할 만한 그런 정치인 하나가 지도부에 없으면 그게 민주당이냐 이게. 그 말씀을 세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하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지금 다른 그 KBC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리셨구나. 여기 한번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최고위원 후보 다 한 번 만나는데 불공정 경선이 될 수 있으니까 저만 두 사람이 두 번 기회를 갖는 셈이 되네요. 예. 그 대체로 이제 인터뷰 끝날 때쯤 우리 이제 유권자 또 당원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제가 기회를 드리는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한번 1분 정도 호소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슈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할까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고속도로를 이 만취 상태로 윤석열 정권이 운전 중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은 배우자가 조수석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데 여기도 같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사고가 납니다. 사고를 칩니다. 자, 이걸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멈춰야 할까요? 지금 당장 끌어내려서 탄핵을 해도 시원찮은데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지금 그 음주운전하고 있는 호위병들이 누구냐면 정치검찰이거든요. 손발이 돼 있거든요. 이 손발을 빨리 끊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정치검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검찰과 21대부터 지금까지 싸워온 겁니다. 계속 싸우고 있고 싸우다가 제가 탈당까지 하면서 싸웠는데 이제 거의 저는 막바지에 오고 있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할 거고요. 정치검찰들 걸리는 대로 탄핵하고 특검하고 해서 이 윤석열의 손발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민주주의도 살고 민생도 회복이 됩니다. 온 곳을 정말 난리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빨리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1번인데 그럼 누가 그걸 할 거냐. 검찰개혁, 검찰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는 민영배가 그래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8명 최고위원 중에 7분이 수도권입니다. 서울이 4분, 경기가 3분. 지역에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남에 제가 광주 광산을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하고 붙어서도 또 제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제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에 필요한 전투력에서는 생긴 것하고는 달리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잘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지도부에 보내셔서 호남 정치의 여망도 호남 주권자 시민들의 바람도 관철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그 여세를 몰아서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검찰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퇴출시킨 다음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재명이 가장 저쪽으로 보면 두렵거든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윤석열 정권 투쟁의 무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법으로 죽이고 말로 죽이고 심지어 칼로까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빠른 정권 교체 민영배가 나서겠습니다. 더 빠른 정권 탈환 민영배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지해 주십시오. 아주 제가 오늘 지적 많이 받겠네요. 되게 1분 드렸는데 3분이나 하셨어요. 그랬습니까? 박구름님께서 민영배 의원님 탑으로 신뢰하는 훌륭한 의원이십니다. 지금 최고위원회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힘을 말빨로 KO시킬 의원님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글 주셨고요. 소나무님께서 민영배는 호남의 귀한 씨앗입니다. 그런 글 주셨습니다. 스타무님 광산구의 아들 민영배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나 부자님 우리 민영배 의원님 순둥순둥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속상합니다. 예, 생긴 거하고 달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네. 되게 어디 가면 너무 점잖게 한다고 뭐라고들 예.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진심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십시다. 분명히 이제 이후로 변화가 생기면 우리 정어리 TV에 출연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일요일에 이제 대구 경북 끝나고 바로 광주로 갔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다니는 그 미장원에 가서 제 머리가 지금 시커멓지 않습니까? 예. 염색을 했어요. 삭발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새로운 그 기분으로 새롭게 좀 해봐야겠는데 삭발 안 좋아요. 삭발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 제가 삭발은 패배에서는요. 예, 머리를 염색을 시커멓게 하고 제가 원래 한 번도 염색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나오는데 주변에서 계속 그래요. 혼났습니다. 뭔가 좀 젊게 보이고 패기 있게 보이고 예. 결기를 보여라. 그렇게 그냥 순둥순둥하고 점잖게 해가지고 싸움꾼 느낌이 나겠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현장에서도 이 자켓을 벗고 사실은 유세를 했었습니다. 근데 와이셔츠 넥타이도 입지 마세요. 안 되겠다 싶길래 매지 말아요. 아니 꼭 와이셔츠 넥타이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더 젊은 이미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라운드 티 같은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변화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부울경 충청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전남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계기 삼아서 이제 좀 반전을 좀 시도해 보려고 일단 나섰습니다. 아니 우리 저 미니오님은 단정하신 게 강점인데 또 이렇게 뭔가 변화를 좀 원하는 분들한테는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지요. 꼴찌하고 나니까 머리 색깔부터 좀 바꾸고 좀 힘있게 좀 해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진짜 저는 원래 제 몸에 아무데도 손을 안 대는 스타일이거든요. 박완서 선생님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글을 쓰셨잖아요. 예. 왜 꼴찌에게 갈채를 보내셨냐. 끝까지 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인데 그때까지 흘리는 그 땀이 아름다운 거죠. 저는 이번에 꼴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나오신 김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 근데 꼴찌 하더라도 끝까지 가라고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야죠. 아하. 저는 사실 꼴찌는 피해주는 게 오히려 우리 당에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고르기 힘들죠 요새.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과연 어떤 분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로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 당원들의 선택이 이쪽으로 가 있지만 가야 할 방향은 어딘가 이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선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저도 이제 엊그제 그 잼카 라이브라고 이재명 대표 차에 타서 이제 이렇게 라이브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주권자들이나 당원들은 이렇게 그림을 보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대표가 될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회의장에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앉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이른바
최고위원 중에 제일 득표를 많이 한 분이 앉아요. 여기 앉고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 여기 최고위원 중에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옆에 누구를 앉히고, 그 옆에 누구를 앉히고, 그 옆에 양쪽 이렇게 해서 6명이 이제 앉게 되는데, 대표를 중심으로 좌우에 3명씩. 그리고 이제 이 지명직 최고위원들이 앉게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아요. 저기다 누구를 앉혀야 적당할까? 가장 당이 강력하게 단일 대우를 꾸려서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6자리 어디엔가, 5자리죠.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빼면 어디엔가 좀 저를 좀 앉혀놓으시면 모양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변신을 좀 해서 다시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 그걸 이재명 대표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 당원들 시각으로. 당원들이 어떻게 앉힐라를. 당원들이 보기에. 당원들이 보기에. 그렇죠. 예, 당원들이 바로 보기에 그거죠. 이재명 대표랑 조를 한 팀을 이뤄서 예.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까를 놓고 투표를 하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저도 좀 광주 출신, 저도 어디 한 자리쯤에 앉혀놔도 당원들이 보기에 될 겁니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좀 아까 저는 그 말씀 듣고 약간 깜짝 놀랐는데 예. 끝까지 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도 의미가 있는 게 그 이제 PGA 골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타이거 우즈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항상 잘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못 치면 몇몇 선수들은 중간에 기권을 합니다. 아, 드랍을 하고 빠지죠. 예. 왜 기권을 하냐? 자기 기록에 흠이 갈까 봐. 그거 좋아하는 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맨날 잘 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죠. 특히 뭐 그렇게 변수가 많은 운동 경기에서 막 엉망으로 치고 못 치고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그 선수를 신뢰하지 뭐 조금 잘못 친다고 어디 부상을 이유로 그만두고 저는 그런 사람은 스포츠맨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뭐 최고위원 후보 나오신 것은 최고위원 되려고 나오신 거지만 그 가치를 당원들과 공유하고 알리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지난 한 1주 차를 했는데 지금 당원 투표가 10.34%밖에 안 했어요. 예. 그다음 2주 차에는 13.47%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하면 23.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주 차가 전북, 광주, 전남인데 이게 33.32%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주 차에 압도적으로 좀 지지를 해 주시면 이거 금방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이거 해볼만 하네. 지금 비록 뭐 6, 7%밖에 안 나오지만 그 생기고 또 여기저기서 지금 도대체 민영배가 표가 안 나오는 이유를 참 모르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온라인에서 좀 약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근래에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민영배 악마와 뭐 이런 시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뭐 정어리 TV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비판받는 게 맞는 거고요. 또 뭐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탈당까지 해가면서 싸웠는데 이 전투력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좀 한번 정어리 TV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새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뭐 이슈는 뭘 좀 정봉주 의원이 현재 선두잖아요. 네. 저는 정봉주 의원의 최대 피해자가 민영배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쟁성을 이제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옷 벗고 싸우는 사람이 옷 입고 싸우는 사람보다 더 무섭죠. 네, 정봉주 의원은 배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더 지금 먹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겠네요. 만약에 민영배 의원님이 노배지로 나가서 싸우면 1등 할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기득권이에요. 그렇죠. 당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탈당까지 해가면서 싸웠다. 그때 박수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박수를 뭐. 지금까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당원 항상 투표는요. 그 결과를 보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절묘한 선택이잖아요. 정말 저는 투표가 끝날 때마다 정말 집단지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네. 정말 옷 벗고 싸울 사람, 또 치밀한 전략가, 또 뭐 스피커 이렇게 나중에 보면 다 구성이 되거든요. 예. 거기에 어디에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하면 편파 진행 되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문체위신데 21대 때 법사위 하셨잖아요. 법사위가 그 탈당하던 그 시점에 제가 법사위가 아니라 정무위였는데 정무위에서 제가 법사위에 인사청문회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문에 제가 당시에 잠깐 사보임을 했죠. 그래서 한 2달 있었나 하여튼 그때는 제가 그 새 정부가 출범할 때라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꾸릴 때여서 제가 인사청문 준비 TF의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청문회 때문에 법사위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탈당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법사위 경험이 있으셔서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이번에 김건희 출장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원석 총장이 뭐 이제 진상조사 지시를 하니까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그래요.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검사가 진심인지 쇼인지 그걸 우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만 어딘지 석연찮아요.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이게 김건희 윤석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한 상태로 출장 조사를 하면서 마치 그 황후마마 모시듯이 딱 접대할 곳을 딱 뿌려놓고 거기 모셔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했다. 그런데 조사를 하고 나서 중간에 가서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 보고사항이 아니다고 하고 요 명품 뭐 백수수 사건 요것만 조사 대상이어서 그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검찰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거는 이게 항의 표시일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지금 이원석 총장이 법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검찰청으로 부르겠다고 소환조사하겠다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근데 검찰총장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 그 진짜 몰랐을까요? 나는 조사밖에 안 했는데 왜 나를 감찰하겠다고 그러냐. 그 진짜 감찰하고 진짜로 그만두겠다는 게 진심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작전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옛날에 봐보세요. 검찰 쿠데타 시작할 때부터 늘 작전이 있었어요. 계속 민주당이 그 작전에 계속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랬거나 아니면 검찰 내부에 이를테면 한동훈파와 윤석열파가 김건희파 윤석열파와 한동훈파가 뭔가 내분이 생겼거나. 근데 지금 어쨌든 검찰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비정상이에요. 쑥밭이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검찰 윤석열 정권 이전에 어떤 검찰에서 그런 걸 보인 적이 없어요. 특히 이것을 검찰을 망가뜨린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정치 검사들이에요.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 일을 제법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른바 무슨 거악척거리냐 하면서 할 때도 있었는데 되게 이게 정치가 자꾸 작동해가지고 자신들이 자꾸 정권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검찰도 이제 그냥 그야말로 정권의 개견이란 말이 아니죠. 견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애완견. 예, 뭐 하여튼 그 이제 언론 쪽에다 썼던 말인데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내분이 있거나 아니면 작전이거나 인데 저는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짜고 치는 거라면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뭐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죄송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옛날 것도 같았으면 그러면요 이원석 총장이 아침에 나오면서 옷 벗겠습니다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옷 벗을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제가 뭐 지금 그만둔다는 건 아니고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봐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진압해야 될 기회가 두세 번 있었어요. 짜고 했는지 아니면은 윤석열이 봤을 때 아, 저 친구 물렁물렁하니까 나중에 말 안 들으면 팍 밀어버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할 거야. 그러니까 총장 시켜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이원석 한동훈 라인 이를테면 반기를 들고 있다? 글쎄요. 그랬으면 벌써 나라가 그랬으면 절단이 나거나 지금도 이미 뭐 절단 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아니면 아예 그냥 바로 잡혔거나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검찰이 계속 호의해주고 있는 거죠. 역시 우리 또 민영비 의원님 만나보니까 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8월 며칠이죠? 8월 18일인가요? 저희 전국 그 전당대회요? 예. 전당대 마지막 날은 8월 18일 맞습니다. 아직은 지금 지역 당원대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꼭 반전의 벌써 기회를. 끝내시게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더 하시고 원래 12시 반까지인데 아까 좀 더 길게 하자고 해서 오늘 아주 댓글이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디어도 올라왔고 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하나 KW 하나 콱이시네. 와이셔츠에 기호 프린팅해서 다닙시다. 이런 아이디어 주셨고. 기호를 프린팅해서 다니자고. 예. 문정현님은요. 광주 유세차림 청바지 강추합니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 뿌리 민심입니다. 그러셨고요. 또 하평파님은 수염 좀 길러보세요. 염색하고 이번에 수염까지 기르고. 너무 특이하면 좀 곤란하고요. 염색하니까 좋았다는 반응은 아주 많이 올라왔어요. 염색하시니까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젊어 보이십니다. 염색 잘하셨어요. 앞머리도 올리시고 좋아요. 앞머리? 예. 조금 전에 저희 최고위원들 이 팀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전당대회용 홍보용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앞머리를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제가 조금 내린다고 막 이렇게 괜찮은데요? 한 번도 제가 이런 걸 안 해봐서 사실. 변화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니 우리 백 선배님 앵커님처럼 올려볼까요? 아예 앞머리를 쫙 이렇게. 그것도 좋지만 아무튼 좀 뭐 항상 우리 민영배 의원님 보면 감색 싱글에 파란 넥타이예요. 예. 하얀 아이셔츠에. 옛날 청와대 계실 때부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하고 또 인연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사람들은 낯설어하죠. 그러면 다른 목소리를 낼 거면 차림도 좀 다르게 하고 모양도 좀 다르게 하면 일치가 되는데 몸은 그대로 단정하면서 목소리가 나 사실은 투사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예. 예, 하여튼. 개인 컨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예. 힘내시고. 정어리 TV로 하여튼 진즉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에 100% 동의. 예. 아유, 참. 이제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쭉 보니까 분석을 다 하고 계시던데 이제 참모들하고 또 분석하면서 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 드리는 거. 후보 당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당장의 목표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끝까지 이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자. 거기에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정어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100만 정어리가 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정말 무도한 권력 상어와 맞설 수 있는 정어리 떼를
만들어야 우리가 상어를 이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100만 정어리를 얘기하지만 40만, 30만, 10만 그 숫자 저는 한 번도 연연해 본 적 없습니다. 그 숫자가 귀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가 소중한 거죠. 야, 근데 이채항명주 배지를 여기서 지금 채워주시던데. 예.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정어리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사실 이게 저희 당의 홍보팀이나 이 정책팀에서 이게 나온 줄 알았어요. 이채항명주가. 민주당이 차용한 건데 사실은 우리한테 저작권을 내야 됩니다. 저작권료를. 지금 전략기획위원장 하시죠? 지금은 이제 선거 때문에 지금 그만뒀죠. 예. 그만뒀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집권을 하게 되면 꼭 저작권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정어리 TV에 지불하는 제가 방법을. 저작권료 안 받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다만 그거 갖다 쓰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 한번 출연해라 그랬는데 바빠서 아직 못 나오시는데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얘기하십시오. 짬 나면은 나오실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를 늦게 부르지 마시고 1순위로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꼴찌니까. 바라기는 최고위원으로 한번 또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아마.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꼴찌를 달리고 있는 민영배 후보 만나봤습니다. 근데 꼴찌는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사전에 질문지를 좀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예의상 꼴찌 얘기는 안 넣는데 오히려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꼴찌 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이러면 됐다. 저 캠프는 좀 전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꼴찌인지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어쨌든 제가 온라인에 좀 약하더라. 제가 아직 멀었더라. 사실은 우리 당원들한테 폭넓게 인식이 돼 있는 그런 게 좀 저한테 부족하더라. 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당하게 꼴찌하는 이유를 물어봐 달라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약합니다. 약해.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10분 선정해서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크림 받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다니님, 피가로님, 너와 나의 소뚜껑님, 미델핀님, 아까 속보 얘기하셨죠? 임택재님께서는 이런 걸 주셨어요. 왜 1시 반에 조사받았을까 하니까 오전 10시에는 못 일어남. 청매실님, 콜거미 출장 마사지 그런 걸 주셨는데 이렇게 6분 하고요. 아까 최은찬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생일이시라고 하셨는데 앞부분에 보내셔가지고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엄마입니다. 요즘 40대 엄마들을 만나면 정치에 정말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젊은 엄마 아빠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멋진 백운기 앵커님께 축하받고 싶네요. 그러셨어요.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요. 근데 최은우엔 최은찬인데 혹시 애기 이름인지 본인 성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창동 얘기 나왔을 때 설명해 주신 피양할배님 선물 드리겠고요. 이경수님, 이 나라는 법이 없고 윤석열, 김건희 왕조 나라입니다. 열나서 저는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셨는데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시면 안 되죠. 이경수님 힘내시라고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님은 아까 제가 드렸죠. 김은숙님께서 또 민영배 의원 출연했을 때 성원하셨는데 김은숙님까지 해서 모두 10분 정어리몰에서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